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4년 만의 일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4년 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4년 만이에요. 네.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한 걸 간 게 아니라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아베와 악수한 끝이에요. 이게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얼마 만이냐? 정확히 말하면 15년.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가 만나서 2015년 이후에 처음 열리는 걸 봐야 돼요. 8년 만이에요. 8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러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가는 거는 12년 만이다라고 해요. 12년 만.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갔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5년 동안 그리고 그 앞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졌는데 이대로 놔둘 거냐, 이대로 갈 거냐,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누군가는 매듭을 끊어야 되나 이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좋든 싫든 간에 결단을 내린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될 때는 뭐죠? 첫째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공동 성명은 안 내기로 해서 공동 성명을 내본들 문구 조율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차이점이 해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 기자회견 때 일본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 기자들은 기시다 총리를 상대로 물어볼 것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적어도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성의 있는 뭔가는 말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첫째는 공동 기자회견. 둘째는 제가 보기에는 셔틀 외교. 그전에는 사실은 그 정상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셔틀. 말 그대로 어느 해는 우리가 일본 가고 어느 해는 일본 총리가 우리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복원되느냐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제가 볼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네, 교수님. 일단 뭐 개물발차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개물발차 형식이라는 제가 표현한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해법이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서 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측의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양식의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개문발차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한일 정상회담의 지금 명분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남아있는 매우 이제 불안정한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좀 새롭게 미래로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국민들이 반발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게 백지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이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분노 수치가 더 높아지고 또 야당에 더 반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악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측의 성에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 측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역시 이제 과거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에서 느끼고
배상에 참여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과거에 대한 사죄, 반성이 다 없고 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의지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결과가 우려됩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내일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해법 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의 기자회견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들을 설득해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강제징용 문제가 재점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요미우리 신문이 보니까 거기 본사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 그룹이라 그래. 신문 그룹이 정식 명칭 그 양반이 할아버지던데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 대표이사 회장 겸 주필 대리라 그래요. 그 양반이 묻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유심히 본 대목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을 우리 정부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의심 가운데 하나가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 산하의 재단에서 네.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한다고 하는데 제3자 변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면 또 일본 기업이나 정부 측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답변한 네.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일본의 그 한국 특파원들 만나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결정적 차이, 일본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은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꼴대가 바뀌고 모든 역사 기준마저 바뀌더라는 그 불신을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찌됐건 그것이 뭐 자기들이 정권 교체 한 번밖에 없었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방식은 바뀌지 않는데 그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많이 갖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투영된 건데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선택을 한 대목에 대해서 과연 쉽게 말하면 성의 표시를 하느냐 마느냐 이 대목을 봐야 된다. 다만 우리 기대에는 분명 못 미칠 거예요. 그건 일본의 지금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적어도 저 정도면 그래도 일본 측에서 일본 수상이 뭐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관건 같아요. 제가 그럼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좀 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 4월 달에 다음 달에 미국도 가고 그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은 일본하고 어떤 다시 뭐 7, 8월 달에 기시다가 다시 오고 그다음에 이게 수출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서 우리 기업들이 좀 숨통이 더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종합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야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라고 봐요. 네.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된 이후를 우려하는 일본을 좀 다독이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상권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신속한 이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신속한 이행이 되려면은 일단 피해자들이 이걸 이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양금떡 할머니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코 받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내가 동냥질 하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 옷을 벗어라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민사법상 이게 효력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뭘로 이 구상권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이 법적인 문제, 또 그리고 피해자들의 반발, 또 국민적인 여론 문제. 그렇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대통령과 미국의 일본의 총리가 합의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제 결국은 백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이제 한일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역시 이제 상식과 순리, 역사적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백하게 가해자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해자가 일절 과거에 대한 사죄, 반성도 없고 또 배상도 없는데 피해자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역사의 정의에 맞는지 상식과 순리에 맞는지 그렇다면은 결국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없고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네. 이번에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그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저녁밥을 두 끼를 먹는 거예요. 저녁밥을. 그러니까 저기 내일 이렇게 16일 날 회담하고 나서 뭐 어디서 공식 만찬을 하고 극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2차 그 집이 유명한 뭐 어쨌든 2차를 가는 2차 그게 대목이 중요해요. 네. 저녁을 두 끼 먹는 거예요. 한 번은 밥을 먹을 때고 한 번은 아마 술을 먹을 텐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57년생이에요. 57년생. 우리나라 나이 57년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3살이 많은데 나이로 치면 어찌됐건 이 개인적인 좀 뭐랄까 케미나 이렇게 서로 탐색전이 필요한 거예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 할 네. 테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국내 정치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결단되는 데에서 기시다 정도는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대목 그러니까 극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2차 자리 무슨 뭐 돈가스 집이라 그러던데 이런 대목을 오히려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공동 성명이 있으면 좋겠다. 없다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거나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부분이 즉 개인적인 정상의 친분이나 어떻게 보면 친밀도를 통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이뤄낼 수 있다면 7월 달 내지는 9월 달에 온다는 기시다.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4월 달에 가서 바이든과의 대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네. 부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 2차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누가 양쪽에서 참석하느냐, 무슨 대화를 오갔냐는 뒷이야기를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사적으로 만난 자리, 그러니까 이제 두 차례 만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뭐 5월, 7월까지 계속 네.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개문발차 형식으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국민들도 반발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3자 변제 방식은 자신의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한일 관계를 결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국민들과의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결단을 강조해도 결국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은 이게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한일 관계가 새롭게 미래로 나갈 수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전 좀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국민들과 소통하고 피해자들 또 그리고 또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고 뭐 국민과의 소통을 결국 그 문제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올해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였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처럼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정리가 안 되는데 계속 밀어넣기 해결 안 하고 계속 하던 대로 가만히 두기냐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내느냐 그 양자 간의 선택을 돌파구를 내겠다고 마음먹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보들이 아닌 이상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이라 하면 당장 뭐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본다면 한 2, 3년이 후에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눈 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선택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국회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를 순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야에 정식으로 선출된 대표가 회동을 가진 것 상당히 오랜만이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 두 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또 관심을 모았던 일제강제징용 해법이라던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충돌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이 민생에 대해서 협력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 극한 대치만 이어왔던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과연 틀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오늘 만남이 앞으로 협치에 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협치 물꼬를 틀 것으로는 상당히 좀 예상하면 좀 성급하다.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지도부가 이제 정상적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야 지도부가 오랜만에 모처럼 자리를 함께했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는 정치가 실종되고 또 민생이 실종되고 협치가 실종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야의 이제 정상적인 지도부들이 만났다는 것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일단 여당의 대표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다 민생을 강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여야 간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좀 먼저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있었으니까 이 가운데 좀 공통적인 네. 그런 공약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걸 좀 우선 처리하자. 그리고 또 여야 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좀 만들어서 경제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비쟁점 법안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통 공약 이거는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그야말로 명분 쌓기용 레토릭으로 좀 끝나지 말고 새 지도부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이거는 좀 본인들이 뱉은 말을 실제 좀 실천으로 옮겨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격주로라도 좀 형식에 관계없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 공통 공약 추진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대표가 제안한 방안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 필요가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 여당 대표가 된 마당에 국회 영역에서 이 원내대표의 영역이긴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주라도 한번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까지 1년 내내 방탄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의식하기 때문에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미지도 줘야 된다. 양쪽의 뭐 입장에서는 이해가 맞는 거다. 또 하나는 묘한 게 말이죠. 이게 김기현 대표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랬잖아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누가 또 김기현 대표를 만나죠? 윤석열 대통령과 정례 회동, 여당 대표 대통령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가운데 놓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 이야기를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3자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열리는 거다.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간의 대면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는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돼야 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할 뿐이지 제가 뭐 잘 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월 2회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고 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2회 정도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떻게 본다면 3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 네. 이런 평가신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만남,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네.
제안했지만 왜 안 된 것 같습니까? 그 뭐 온 국민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이미 물 건너 간 이야기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다시 한 번 더 김기현 대표 말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다. 이건 물 건너 갔다. 그래서 그렇게 여야 회담이 잘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부분이 만약 정리가 되고 나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대면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뭔가를 하면서 희망 고문 사항 같은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의 만남이 물 건너 갔다라는 식으로 단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김기현 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만난다고 해도 이 정치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결국은 제가 김기현 대표에게 딱 하나 부탁한다면은 김기현 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야 대표 지도부들이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쏠린 저는 기대감이 아닌가 또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결국 윤심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최고위원도 다 친윤, 그리고 당직도 보면 다 친윤 일색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 외연으로 좀 확장을 하고 지금 대결 전국을 대화 전국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김기현 대표가 꼭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계속 정치 정상화의 조건처럼 고집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다는 이야기예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행보에 관해서 가정법을 존재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 여의도 정치나 그 국회에서 해야 될 그 핵심 이슈인가에 보면 저는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진퇴협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시겠죠? 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것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계호 의원, 비명계로 꼽히는 이계호 의원은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 라는 얘기예요. 네.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었을 뿐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물러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통해서 당 내용이 심화되면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비명이든 친명이든 패배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수 있도록 좀 모양새를 갖춰주자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정리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명계의 목소리가 좀 다른 모양새로 전달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 질서 있는 퇴진론이 비명계뿐만이 아니고 일부 친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친명계 중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달되기는 이
친명계 중진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명과 또 비명이 다시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김영진 의원 같은 네. 경우는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이계호 지금 이제 공천 TF 단장이죠.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퇴진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검사 정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네.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장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을 할 경우에 당 내용이 더 심각하게 되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들 또 뭐 양아들, 양심의 아들 이런 쪽의 강성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이런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퇴진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민주당의 내홍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은 더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지율 하락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미 총선 공천 TF가 발족을 했고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갈 텐데 이 질서 있는 퇴진론의 시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지율 그리고 내년 총선 이것이 맞물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연말쯤에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퇴진, 다시 말하면 자진 사퇴를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도 마음속으로 굳이 생각하면 연말까지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안 좋다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질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2023년 4월 10일에 22대 총선을 치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얼굴 새로운 걸로 해서 뭘 해볼 수 있냐 이 대목에 부딪힐 것 같다. 사실은 또 이런 분들 뭐 김영진의 이런 분들 말보다도 고민정 의원이 한 이야기가 저는 현실적이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각 겪고 있는 딜레마를 느끼는 대목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문제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재명 대표를 100%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사퇴시켜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이거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판단의 문제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판단의 시점이 언제냐? 일부에서는 아까 때 연말이라고 해야 하는데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여름 조금 지나서 늦여름 초가을 언제쯤? 9월, 10월이라면 9월, 10월이 언제죠? 내년 총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에요. 이때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구도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정권 견제냐 아니면 정권이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아니면 이런 걸로 구도 잡힌 시점이 9월, 10월일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이미 이거 이재명 대표를 100%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보다는 상황 봐서 그때 가서 마음을 정하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는 당원들과의 대화에도 참석을 했고 당원 의원 최대 모임에서도 토론회에도 직접 참석을 했고 앞서 얘기한 대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당내 어떤 접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행보의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행보는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내부 소통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비명계와의 대화를 좀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또 일부 당직 개편도 단행을 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천 TF 단장, 부단장을 다 이른바 비명계 네. 또는 친문계를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결국 이제 내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입지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민생도 해 나가겠다.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한일 굴욕적인 외교가 문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뭐 쌍특검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불안정한 입지가 정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당내 내용이 정리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당장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지금 비명 내지는 일부 친명에서 나오고 있고 또 자제를 당부했지만은 강성 지지층은 뭐 트럭 시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당 내용이 심각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정면 돌파에 준하는 그런 뭐 결정적인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